1989년 가을,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작은 골목길에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드르륵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마치 활기찬 삶의 노래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이 동네에서 가장 손재주 좋기로 소문난 봉제 공장 사장이었어요. 그의 공장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의 박동 같았지요. 도윤은 사랑하는 아내 수영과 5살 딸 영주와 함께 작은 행복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영주는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성장하는 아이였지만 바느질에 넣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인형 옷 만들어줬어. 도윤 씨가 영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영주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공장 안의 재봉틀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웠지요. 아내 박수영 씨가 따뜻한 호떡을 들고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영주야, 호떡 나왔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고마워요, 엄마. 영주가 호떡을 받아들고 호호 불면서 먹는 모습을 보며 부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이 작은 공장에서 세 식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딸의 미래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의 거친 풍파를 홀로 견뎌낼 딸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봉제 공장 부지를 딸의 이름으로 상속해 놓았습니다. 이 공장과 땅은 영주 거야.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줄게. 그것은 영주에게 남긴 작은 울타리이자 도윤이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울타리가 되려 영주에게 위험을 가져올 줄은 몰랐지요. 봉제 공장 부지를 중심으로 거대한 쇼핑몰을 만들려던 성산건설의 사장이 바로 박태민이었습니다. 영주 명의의 공장 부지는 재개발을 추진하던 성산건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영주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영주야, 영주야. 도윤 씨와 수영 씨는 밤새도록 영주를 찾아 헤맸어요. 동네 구석구석 아이들이 놀만한 곳은 모두 뒤져봤지만 영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주야, 아빠가 왔어. 나와. 도윤 씨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담당 형사는 건성으로 조서만 작성할 뿐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원래 그래요. 며칠 있으면 혼자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영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영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성산건설의 박기성 사장이 도윤 씨를 찾아왔어요. 한 사장님, 이 일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장님 공장 부지가 핵심 위치거든요. 하지만 도윤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공장은 제가 딸 영주를 위해 남겨둔 거예요. 영주가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박기성 사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한 사장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했고 원료 공급업체들도 거래를 끊었습니다. 결국 도윤 씨의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주가 사라진 지 1년 후 도윤 씨 부부는 아들 민호를 낳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밤, 웅장한 박태민 회장의 저택 앞에는 짙은 밤 공기와 함께 갓 피어난 수선화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들 민호의 결혼식 후 처음으로 사돈댁을 찾아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그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선물이 들려 있었지요. 한때 재봉틀 소리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이제 재벌의 사돈이 되어 고급 승용차와 낯선
호화로운 가구들로 둘러싸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민호의 아내 수빈이 해사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민호 씨는 잠시 일이 있어서 늦는데요. 들어오세요. 그래, 수빈아. 이렇게 좋은 곳에 초대해줘서 고맙다. 너는 올 때마다 더 예뻐지는구나. 도윤은 수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수하고 소탈해 보이는 며느리. 재벌가의 외동딸이라는 배경이 무색할 정도로 그녀는 늘 예의 바르고 겸손했어요. 도윤은 며느리가 자신의 재봉 기술을 동경하고 민호의 검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러워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잠시 후 박태민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박태민 회장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단단함과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사돈, 민호가 아버님의 고든 성품을 닮아 저렇게 당당하고 정직한 검사가 되었군요. 민호를 보면 성실함이란 무엇인지 알겠어요.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희 민호도 사돈어른 같은 분을 만나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박태민 회장은 도윤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어요. 박태민 회장의 눈빛이 계약서를 향했습니다. 한사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성산건설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심에 사돈께서 소유하신 공장 부지가 있지요. 박태민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35년 전 이 땅을 제가 갖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이제 다른 땅은 모두 매수하였고 사돈의 부지만 남았습니다. 사돈이라는 좋은 인연으로 그 땅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더 큰 이득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따님의 안타까운 소식은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실종된 지 35년이 되었으니 마음 아프시겠지만 따님의 실종 선고로 인해 민호에게 땅이 상속되었고 민호도 재개발에 동의하였습니다. 아버님만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도윤은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35년 전부터 힘들게 공장 부지를 지켜온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뜬 도윤의 손은 여전히 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박태민 회장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한사돈,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십니까? 이제 모든 것을 털어내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해야죠. 그때 거실 한켠을 스치듯 한 가정부가 급하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녀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한도윤은 사인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영주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매와 콧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덤덤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2층을 내려오던 수빈이 그녀에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그러자 가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는 재빠르게 고개를 숙이며 2층 계단으로 도망치듯이 사라졌어요. 그 찰나의 순간 한도윤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얼굴은 닮을 수 있지만 목소리까지 똑같을 수는 없지요. 35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세월이 지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펜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내 딸 영주가 박태민 집의 가정부로 있는 건가?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수빈은 한도윤의 얼굴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잠깐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다. 박태민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가시면 섭섭합니다. 남은 차는 천천히 마시고 가시지요. 한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좀 더 정중한 표현으로 거절하고 급하게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민호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은 급했어요. 도윤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2층에서 매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나오지 말고 지하에만 있으라고 했는데 왜 나왔어? 그것은 며느리 수빈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지요.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어요. 수빈의 손바닥이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 밥 먹여주면 뭐해? 쓸모도 없는 주제에. 도유는 며느리 수빈이 한없이 상냥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귀에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자신이 아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가정부에 겁먹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수빈이 민호에게 접근한 이유, 박태민 회장이 이토록 재개발을 서두른 이유, 그리고 도윤이 35년 동안 품었던 딸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부지를 지키려 했던 도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도윤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내 딸 영주는 아직 살아있어. 도윤은 차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윤의 손에는 여전히 펜의 감촉이 남아있었어요. 35년 전 딸의 이름을 지키려 멈추었던 손. 이제는 다시 펜을 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뒤늦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도윤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빈의 전화였습니다. 도윤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핸드폰 전원을 끈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도윤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35년이 지나고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부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윤의 심장은 이제 단 하나의 목적만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를 다시 꿰매는 것. 찢어진 가족의 삶을 복원하는 것. 이제 그는 다시 재봉 틀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옷이 아닌 삶을 짓기 위해서요. 고요한 새벽, 도윤의 작은 봉제 가게. 재봉틀 소리는 멈췄고 공기 속에는 35년 전의 회한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낡은 인형을 손에 쥔 채 고통스런 표정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 민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밤샘 근무의 피로와 함께 짙은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어요? 수빈이가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 줄 알았다고 걱정하더라고요. 도윤은 민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윤의 눈빛은 35년 전으로 돌아간 듯 아득했습니다. 며느리 수빈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그 가정부의 얼굴.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맴돌았어요. 도윤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무엇인가 작심한 듯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내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민호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89년도에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봉제 공장 사장이었단다. 우리 공장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그 소리가 내겐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단다. 사실 너에겐 너보다 6살 나이 많은 누나가 있었단다. 이름은 영주.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지.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약했지만 바느질 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 영주가 공장 바닥에 앉아서 알록달록한 천조각들로 인형 옷을 만들며 놀면 공장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지. 그 아이는 내 삶의 전부였고 나는 조금 부족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봉제 공장 부지의 소유자를 영주 이름으로 증여해 놓았단다. 이 땅은 영주를 위한 울타리였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주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누가 납치해 갔는지도 모른 채 우리 부부는 미친 듯이 영주를 찾아다녔다. 봉제 공장은 결국 멈췄고 재봉틀은 울지 않았지.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변했어. 그때 박태민 회장이 나타났어. 그분은 마치 내 고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좋은 조건으로 땅을 팔라고 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땅을 팔지 않으셨잖아요. 그래, 난 팔지 않았어. 영주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이 땅은 내 삶의 전부였지만 영주를 위해 내가 남겨둔 영주의 삶이기도 했단다. 그 땅을 지키는 것이 곧 영주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지. 박태민 회장은 내가 땅을 팔지 않자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고 말하곤 조용히 돌아갔지. 하지만 그 뒤로 우리 봉제 공장은 계속 어려움을 겪었단다. 잦은 민원으로 행정조사를 받고 오랫동안 거래했던 거래처들도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했지. 결국 갖은 어려움으로 공장 문은 닫게 되고 영주 앞으로 된 부지만 남았단다. 민호는 괴로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35년 전에 자신의 처가댁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괴로웠습니다. 나와 네 어미는 살기 위해 월세가 가장 저렴한 상가에 작은 봉제 가게를 차렸지. 그것이 지금 이 가게이다. 그리고 영주를 계속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단다. 그러던 중 슬픔으로 하루하루 보내던 우리에게 내가 생겼단다. 너는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었고 우리는 너를 영주 목까지 다해 키웠단다. 그러고 너는 우리의 바람대로 바르게 훌륭하게 자라 중앙지검의 최연소 부장검사가 되었지. 아, 장인 어른께서 제가 아버지 공장 부지를 물려받게 되면 자신에게 꼭 넘겨달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뒤에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몰랐어요. 도유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돈집에서 본 가정부가 내가 잃어버린 영주와 꼭 닮았더라. 35년이 지났지만 난 내 딸을 알아볼 수 있어.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서 본 아이가 내 딸이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겠다. 혹시 그 아이와 내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니? 민호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 뒤 사돈 가족과 제가 다낭에 골프 투어를 갑니다. 한 23일 정도 다녀올 예정이에요. 그때 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집에 누나 혼자만 있을 거고요.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영주와 단둘이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도와줘야 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호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고요한 오후. 도유는 한 손에 따뜻한 보라차를 들고 박태민 회장의 저택 앞에 섰어요. 고급스럽고 거대한 철문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5년 전 영주가 사라진 이후로 그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와 같았어요. 이제 이 낡은 시계를 다시 움직일 시간이 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문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말한 대로 모두 여행을 간 것 같았어요. 도유는 민호가 알려준 대로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분 밑에 숨겨진 비상키를 찾아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어요. 잘 정돈된 정원, 값비싼 미술품들이 도처에 놓여 있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주를 찾을 마지막 희망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도윤은 민호가 알려준 대로 지하실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곰팡이가 핀 눅눅한 지하실 방에 창문 하나 없는 지하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윤은 자신이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만났습니다. 영주는 작은 책상에 앉아서 인형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살 때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고생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지요. 영주가 갑자기 나타난 도윤을 보고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영주야, 영주야, 아빠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5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거든요. 아, 아빠요? 영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35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인형을 꺼냈어요. 35년 전 영주가 만들어준 그 인형이었습니다. 영주야, 이거 기억나니? 내가 아빠를 위해 만들어준 인형이야. 영주의 눈이 커졌어요. 그 인형을 보자마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맞아, 영주야. 아빠가 35년 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 영주는 천천히 인형에 손을 뻗었어요. 자신이 만든 인형을 만지면서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영주야. 아빠가 너를 찾으러 왔어. 드디어 영주가 아버지를 알아봤어요. 3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빠. 영주는 도윤의 품에 안겼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간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영주야, 아빠가 미안해. 35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도윤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딸이 35년 동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도윤은 영주에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신 영주는 3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는 처음에 여기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온 곳이었어요. 누가 너를 데려온 거야?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무서운 아저씨들이었는데 나중에는 할아버지와 여자 아가씨가 있었어요. 영주가 말하는 할아버지는 박태민 회장이었고 여자 아가씨는 수빈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했니? 처음에는 그냥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아빠가 곧 데리러 올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도윤은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어린 딸에게 그런 거짓말을 해가며 감금해왔다니. 나중에는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는 아빠가 올 때까지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때리기도 했니?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실수하면 맞았어요. 특히 그 아가씨와 아저씨가 많이 무서웠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의 며느리가 35년 동안 딸을 학대해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주야, 아가씨는 3일 전 너를 혼낸 수빈이고 아저씨는 누구니? 혹시 이 사람이니? 도윤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자신의 아들 민호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아니요, 이 아저씨는 친절하게 잘해줘요. 도영 씨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그 아저씨는 누구야? 아가씨를 밤마다 찾아와서 안아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도영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 나 이곳에서 나가고 싶어요. 도영은 영주의 머리카락을 한 가닥 지퍼팩에 담으며 이야기했어요. 응, 아빠가 영주를 꼭 나가게 해줄 거야. 정말요? 정말 집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야. 엄마도 너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 엄마도요? 엄마도 살아계세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데. 영주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5년 만에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였어요. 그런데 영주야, 지금은 안 돼. 아빠가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겠니? 영주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도영의 옷깃을 손으로 꼭 잡았어요. 아빠 계속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는 건 싫어요. 도영은 가슴은 슬픔으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빠 믿지? 아빠는 영주를 꼭 데리러 다시 올 거야. 아빠가 잠시 가는 건 영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야, 알겠지? 영주는 잡은 옷깃을 놓고 아빠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힘없이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빠 만난 건 꼭 비밀로 해야 해. 그래야 엄마 아빠랑 빨리 만날 수 있어. 아빠 말 알겠지? 영주는 본능적으로 아빠는 믿어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고 이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 아빠 믿어. 아빠 본 거 비밀로 하고 아빠 기다릴게. 도유는 혼자 남은 영주를 보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영주를 몇 번 더 안아주고 도유는 처음 들어왔던 입구로 발길을 돌려나갔습니다. 그날 밤 영주는 다시 혼자 남아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며칠 후 고요한 오후, 도유는 손에 든 서류 봉투의 묵직한 무게를 느끼며 박태민 회장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고급스럽고 거대한 철문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35년 전 영주가 사라진 이후로 그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와 같았습니다. 이제 이 낡은 시계를 다시 움직일 시간이 온 것만 같았어요. 그는 굳게 닫힌 문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그를 안내했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잘 정돈된 정원, 값비싼 미술품들이 도처에 놓여 있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박태민 회장과의 대면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주를 찾을 마지막 희망이자 그가 가진 유일한 패, 공장 부지. 소유권 서류가 봉투 안에서 그의 손을 땀으로 축축하게 만들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골프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박태민 회장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앞에 마주 앉았어요. 박태민 회장은 도윤을 보며 온화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사돈, 연락도 없이 웬일이십니까? 요즘 통뵙기 힘드시던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와 단둘이 이야기 나누시죠.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태민 회장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도윤을 꿰뚫어 볼 듯한 눈빛으로 응시했어요. 저와 단둘이 허허. 무슨 그리 중요한 이야기라도 있으십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진실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 딸 영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 딸이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로 살고 있다는 것도요. 잠시 동안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박태민 회장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숙련된 가면을 쓰듯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는 탁자에 놓인 찻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한사돈,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닙니까? 저희 집에는 영주라는 이름의 가정부는 없습니다. 회장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그 집에서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딸은 제가 잃어버린 영주가 맞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양되기 시작했어요. 35년의 한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박태민 회장은 여전히 태연한 척 찻잔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한사돈, 나이가 드시니 혹시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걱정되시는군요. 제가 의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제 정신은 누구보다 또렷합니다. 도윤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저는 제 딸을 찾고 싶습니다. 제 딸을 저에게 돌려주시면 제가 가진 이 모든 것 공장부지 서류에 사인하겠습니다. 회장님이 그토록 탐내던 그 땅 말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가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습니다. 박태민 회장의 눈이 봉투로 향했어요. 그의 눈동자는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의 공장 부지 소유권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35년 동안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그 땅의 소유권이었습니다. 박태민 회장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다시 번졌어요. 그것은 온화함이 아닌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한사돈, 저에게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군요. 박태민 회장은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며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영주라는 아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만약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니 신중히 확인해 주십시오. 박태민 회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계산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도윤의 공장 부지 소유권과 영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을 완벽한 계획. 그는 이미 모든 패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사돈, 저는 그 아이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한사돈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으니 제가 그 아이가 한사돈의 딸인 영주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민 회장은 도윤을 안심시키는 척하며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하루 이틀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사돈의 딸이라면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도윤은 박태민 회장의 말을 믿었어요. 그는 드디어 영주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사돈 간의 일인데 당연한 일이죠. 도윤이 저택을 나선 뒤 박태민 회장은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차갑고 잔인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어요.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감히 나를 협박해. 박태민 회장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작은 봉제가게 사장 주제에 잘난 검사 아들 때문에 사돈 맺어주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그는 곧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처리할 일이 하나 있어. 급한 일이야. 네, 회장님. 어떤 일입니까? 한도윤이라는 놈이 우리 비밀을 알아챈 것 같아. 조용히 처리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해. 단 흔적이 남지 않게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 내 말 알아듣지? 박태민 회장은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박 변호사, 나야.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한도윤이라는 놈이 비밀을 알아챈 것 같아. 관련 증거를 당장 없애.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과 정 의원에게도 미리 연락해놔. 박태민 회장은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35년 동안 그가 그토록 원했던 공장 부지 소유권 서류. 이제 거의 손에 넣을 뻔했는데 한도윤이 진실을 알아버린 거였어요. 35년 전처럼 이번에도 내 뜻대로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드디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운전 중 핸드폰을 들어 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밝아졌네요.
우리 영주가 살아있대.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정말이에요? 우리 영주가 살아있다고요? 응, 여보. 박태민 회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어. 이제 우리 영주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오, 세상에, 정말 꿈만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기쁨과 눈물이 뒤섞여 나왔어요. 응, 여보. 이제 우리는 내 가족이 다시 함께 행복해질 거야. 도윤과 아내는 서로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35년 만에 되찾은 딸에 대한 희망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영주를 찾으면 무엇을 해줄지, 어떤 옷을 입힐지, 어떤 음식을 해줄지 행복한 상상에 빠져 이야기했어요. 여보, 영주가 좋아하던 계란말이 기억나요? 내가 처음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예쁜 옷도 많이 사주고 영주가 못다한 공부도 시켜주고. 부부는 35년간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빵! 빵! 도윤이 백미러로 본 장면은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그의 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트럭은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었어요. 명백히 도윤의 차를 겨냥하고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도윤은 급하게 핸들을 꺾어 피하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트럭은 굉음을 내며 도윤의 차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차는 굉음과 함께 몇 바퀴를 구르고 겨우 멈췄어요. 유리창은 모두 깨졌고 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차 안의 도윤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그의 핸드폰에서는 아내가 도윤을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무슨 일이에요? 대답해요. 도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은 핸드폰에 닿지 못했습니다. 여보, 영주를.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흐릿해졌고 이내 주변은 암흑으로 변했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도윤은 박태민 회장의 배신을 직감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지. 회장이 평화롭게 끝낼 리가.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트럭 기사는 차에서 내려 도윤의 상태와 차 주변을 확인한 후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트럭에 올라 사라졌습니다. 마치 계획된 일처럼 말이에요. 밤늦은 시각, 수영의 벨소리가 울렸어요. 민호의 전화였습니다. 수영은 남편과의 통화가 갑자기 끊긴 후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핸드폰을 놓쳤어요. 겨우 핸드폰을 주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네 아버지 방금 전까지 통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 그 뒤로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 안 그래도 너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짐 싸고 있어요.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나서. 민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지방 발령이라니. 수영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지방 발령이라니 말이 안 됐거든요. 게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저는 억울해요. 제가 기업인들한테서 로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해요, 어머니. 민호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아들이 뇌물 혐의라니. 수영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그런 일을. 모르겠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씀 좀 드려주세요. 아버지는 장인 어른을 만난다고 나가시고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셔. 내가 그렇게 혼자 가시지 말라고 말렸는데 결국 혼자 찾아가셨군요. 그때 봉제가게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한도윤 부인, 박수영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 수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저희는 정신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박수영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선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남자들은 거부할 틈도 주지 않고 수영에게 다가왔어요. 수영은 남자들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수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내 딸은 살아있어. 박태민 회장이 내 딸을 납치했어요. 35년 동안 우리 영주를 감금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욱 확실하네요.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남자들은 수영의 말을 정신질환자의 망상으로 치부했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이 확인하고 왔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에게 진정제를 투여했어요. 안 돼. 안 돼요. 수영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들의 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진정제가 몸에 퍼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야,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수영은 마지막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신병원. 수영은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병실은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들은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받고 있고 자신은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박태민, 당신이 한 짓이지. 수영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박태민 회장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편이 영주를 찾았다고 기뻐했는데 그 직후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리 없었거든요. 우리 영주 엄마가 꼭 구하러 갈게. 하지만 지금의 그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의사들이 그를 구조하려 애썼고 피로 물든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심장은 희미하게 남아 뛰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와 온몸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식은 뚜렷했어요. 그는 박태민 회장의 배신을 직감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지. 회장이 평화롭게 끝낼 리가.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도윤의 의식을 회복하고 병실에 누워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어요. 검찰 조사를 받던 민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까지 박 회장이 악독할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잔인할 줄은.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태민 회장은 도윤의 가족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아버지는 몰래 준비해둔 것이 있었어요. 사실 도윤이 박태민 회장에게 가기 전에 민호와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어렵게 찾은 딸 영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주를 찾으려 박 회장과 단판을 지으려 했지만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생각하여 민호와 함께 대비해 두었던 거예요. 민호는 비밀리에 박태민 회장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했고 그것을 자신의 절친한 대학 선배이자 지금은 9시 뉴스 사회부 기자로 일하는 윤성호 기자에게 맡겼습니다. 그 증거에는 성신건설의 불법 재개발 계약 서류와 박태민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내역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영주가 도윤의 35년간 잃어버린 친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DNA 검사 자료였죠. 도윤은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전 박태민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태민 회장은 그 기회를 걷어찼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민호의 눈에는 결의가 번졌습니다.
그때 도윤의 핸드폰에 긴급 속보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성산건설 박태민 회장, 불법 재개발 및 정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 병실에 TV를 켰어요. 9시 뉴스에서 앵커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성산건설 박태민 회장이 그동안 숨겨왔던 비리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의 진지한 표정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성산건설은 수년간 수십 건의 불법 재개발을 자행하고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 비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적 능력이 10살 아이 수준인 실종된 여성을 35년간 불법 감금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세상의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어서 윤성호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카메라가 윤성호 기자에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윤성호 기자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박태민 회장의 저택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박태민 회장의 저택이 보였어요. 경찰차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불법 감금 폭행 혐의를 수사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은 박 회장의 저택 곳곳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저택 지하에서 35년간 감금당해온 여성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곧바로 신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윤 기자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경찰은 이 여성이 실종된 한도윤의 딸 영주 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박태민 회장이 재개발 사업을 위해 벌인 납치, 범죄라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윤성호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는 민호의 절친한 대학 선배였습니다. 민호는 윤 기자를 미리 만나 자신이 수감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 사실을 구시 뉴스에 보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그 부탁을 윤 기자가 들어준 거예요. TV 화면에 박태민 회장의 저택에 경찰차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이 비쳤어요. 저택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태민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35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박태민 회장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경악했어요. 자신의 저택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든 서류를 태워버려.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저택으로 진입하고 있었거든요. 박태민 회장의 저택 지하실. 굳게 닫혔던 지하실 문이 경찰의 손에 의해 열렸어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찰입니다. 누구 계십니까? 어둠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감지되었어요. 영주는 겁에 질린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경찰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진정시켰어요. 영주가 말했어요.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아빠가 있는 곳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습니다. 경찰은 영주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제서야 영주는 경찰을 따라 지하실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민호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풀려났고 곧바로 어머니가 계신 정신병원을 방문해 수영도 정신병원에서 풀려났어요. 어머니 먼저 아버지 병실에 가 계세요.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남편 도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많이 다치셨어요? 괜찮아요. 큰 부상은 아니에요. 도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수영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도윤의 눈에 35년 만에 만난 딸 영주가 민호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영주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영주야, 내 딸 영주야.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민호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영주예요. 영주가 아버지의 침대 곁에 다가왔어요. 수영도 남편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영주 정말 우리 영주구나. 수영이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엄마예요? 그래, 엄마야. 엄마가 너를 35년 동안 기다렸어. 내 식구가 병실에서 35년 만에 재회를 했어요.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머리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였습니다.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도윤을 수술실로 급히 옮겼어요. 영주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봉제 인형을 도윤의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행운의 상징인 영주의 인형을 손에 쥔 도윤은 웃으며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영주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아빠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누나. 아빠는 강한 분이셔. 민호가 누나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영주야, 내 아빠는 정말 끈질긴 사람이다. 35년 동안 영주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토록 기다리던 내가 눈앞에 있으니 건강하게 돌아오실 거다. 수영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들이 나왔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 수술 후 재활치료만 잘하시면 금방 건강을 회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산그룹의 재개발 비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영주를 35년간 불법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는 DNA 검사와 증언 등 명백한 증거로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법정에서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박태민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무고한 어린아이를 35년간 감금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박태민 회장은 앞으로 남은 인생 모두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피고인 박수빈은 공범으로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도윤 가족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산그룹은 결국 엽기적인 납치극으로 인해 박태민 일가는 몰락하고 주식은 폭락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같은 시각 수빈은 민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는 수빈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위자료 청구 소송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인 박수빈은 배우자를 속이고 35년간 납치 감금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중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고에게 10억의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빈은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어요. 민호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그의 가족의 탐욕이 가져온 파멸이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도윤의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도윤은 이제 매일 아침 영주가 좋아하는 따뜻한 계란말이를 직접 만들어줬어요. 35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그는 영주가 먹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지요. 영주야, 맛있니? 네, 아빠. 정말 맛있어요. 수영은 영주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들을 가득 사주었어요. 우리 딸, 이제 세상의 모든 예쁜 옷을 다 입어봐야지. 수영의 눈에는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35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모두 보상해주고 싶었어요. 민호는 누나의 손을 잡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을 거닐었어요. 누나, 다음에 우리 셋이 같이 와서 자전거 탈까? 나 자전거 엄청 잘 타거든. 영주는 민호의 해맑은 말에 소리내어 웃었어요. 정말? 나도 자전거 타고 싶어. 그동안 아버지가 누나를 끝까지 지킨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누나를 지킬 거야.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의 실을 되찾은 그들은 이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영주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민호야, 정말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셔서. 영주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이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영주는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온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영주는 그전에 느끼지 못한 가족의 행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가족은 장위동의 낡은 공장 부지에 조용하고 아늑한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상실의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영주는 이제 매일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에 눈을 떴고 밤에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 민호의 품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주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가족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영주의 마음은 서서히 활짝 피어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영주를 위해 직접 만든 귀여운 옷들을 선물했고 영주는 그 옷들을 입고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느 오후 도윤은 영주와 함께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 재봉틀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도윤은 영주에게 봉제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영주의 손끝에서 알록달록한 실들은 아름다운 무늬로 변해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는 이제 온 가족의 행복을 짓는 활기찬 노랫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수영은 영주를 위해 잃어버린 35년의 시간을 보상해주기 위해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영주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과 제육볶음이었어요. 매일 아침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영주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고 수영은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호는 세상 밖으로 나온 누나의 가장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영주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맛있는 커피를 사주고 함께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주는 민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영주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민호는 그런 영주를 보며 눈물을 훔치며 나도 누나가 정말 좋아, 누나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영주는 35년간 멈춰있던 자신의 삶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졌던 그녀는 가족들의 끝없는 노력과 관심으로 인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윤은 작은 봉제 공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35년간 잃어버렸던 딸을 찾은 한 가장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사람들이 찾아와 그에게 감동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찢어진 삶을 실로 꿰매주었고 수선된 옷을 건네주며 그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공장은 이제 옷을 수선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는 삶의 봉제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식구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할 때였습니다. 밥을 먹는 영주의 손가락에는 낡고 다른 실이 손목에 묶여 있었고 도윤은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영주에게 말했습니다. 영주야, 아빠의 잃어버린 실이 이제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구나. 도윤의 손을 맞잡은 영주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양은
온 가족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35년간의 긴 어둠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